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분자생물학 1 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챕터 2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나는 게 뭐 있나요?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원래 지난 시간에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DNA 폴리머레이즈나 RNA 폴리머레이즈, 먼저 DNA 폴리머레이즈와 RNA 폴리머레이즈 차이점 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플러스 원. 그래서 처음부터 뉴클레오타이드 첫 번째와 두 번째부터 만들 수 있느냐, RNA 폴리머레이즈처럼. 근데 DNA 폴리머레이즈는 그걸 못 만들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 얘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DNA 폴리머레이즈가 플러스 원부터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이제 레플리케이션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프라이머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 근데 그 프라이머는 레플리케이션 상에서는 RNA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RNA 프라이머를 마지막에 이제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 마지막 끝쪽에 있는 RNA 프라이머, 레플리케이션이 끝난 직후에 남아있는 프라이머들은 중간중간에 있는 프라이머들은 다 제거할 수 있지만 레플리케이션의 끝쪽에 있는 DNA 끝쪽에 있는 RNA 프라이머는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RNA는 결국에 잘려 나가게 되고 싱글 스트랜드로 남아있는 레플리케이션 끝쪽에 있는 DNA 크로모존 끝쪽에 있는 DNA도 잘려 나가게 되고,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이 끝나면 한 번 레플리케이션 할 때마다 DNA가 조금씩 짧아진다. 그래서 그 DNA 크로모점의 끝쪽에는 좀 필요 없는 시퀀스를 좀 반복적으로 집어넣어 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텔로미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텔로미어가 다 잘려 나가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이 잘려 나가고, 정말로 셀에서 이 DNA 부분에서 크로모점에서 필요한 DNA, 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DNA까지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레플리케이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그 세포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텔로미어가 수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텔로미어가 이렇게 짧아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DNA 폴리머레이즈가 좀 바보같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DNA 폴리머레이즈가 플러스 원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전 시간에 했었고, 전 시간에 이제 반복을 한번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RNA 프라이머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레플리케이션이 끝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RNA 프라이머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프라이머를 제거하기 위한 폴리머레이즈의 액티비티를 뭐라고 한다고요?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나 RNA 폴리머레이즈는 당연히 폴리머레이즈니까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어떤 아이는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또 어떤 아이는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 하나만, 혹은 5' 엑소 혹은 3' 엑소만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런 다양한 폴리머레이즈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실수했을 때, 뮤테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액티비티, 그래서 프루프리딩 액티비티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폴리머레이즈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액티비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액티비티를 쓰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오늘은 이 챕터에 저희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세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페이지, 챕터 2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이 그림은 뭐냐면 트랜스퍼 RNA, tRNA의 구조를 간단하게 표시를 했네요. 보통은 이렇게, 이것은 이제 클로버 립 모델이라고 해서 클로버, 세잎 클로버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이 5'이고 이 부분이 3'이에요. 이쪽부터. 그래서 3' 끝쪽에 원래 나중에 뭐 트랜슬레이션 할 때 배우겠지만 모든 tRNA는 3' 끝쪽에 CCA로 끝이 나고요. A에 여기가 이제 3'이나 혹은 2' RNA니까 2'도 OH죠. 여기 끝부분에 이제 아미노 엑시드가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달라붙게 되고 얘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이제 클로버린 모델에서는 3' 끝쪽을 12시 방향이라고 하면 12시 방향과 이제 6시 방향이 트랜스퍼 RNA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6시 방향에는 이제 RNA가 5'에서 3'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되면 사실은 트랜슬레이션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죠. 여기에 라이보솜은 눈사람을 이제 뒤집어 놓은 것처럼 큰 라지 서브 유닛이 이렇게 위에 있고 스몰 서브 유닛이 이렇게 밑에 있죠. 그래서 원래는 라지 서브 유닛에 이렇게 방이 2개 있는데 요거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mRNA 부분 라이보솜은 빼고 헷갈리니까 이 mRNA와 mRNA의 세 개의 시퀀스 뭐 AUG가 있다면 AUG와 상호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제 이쪽이 5'이니까 이쪽부터 읽으면 CAU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트랜스퍼 RNA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라이보솜에서 이 아미노 엑시드를 라이보솜에서 두 번째 아미노 엑시드 여기도 이제 또 tRNA가 똑같이 이렇게 tRNA가 오고 tRNA가 오면 두 번째 또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와 상부적인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tRNA가 오면 여기 있는 아미노 엑시드를 이렇게 여기 있는 아미노 엑시드로 옮겨주면서 단백질이 척척척척 이제 옆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tRNA의 6시 방향에 있는 시퀀스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안티 코돈 시퀀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 개의 시퀀스를 우리 이제 코돈 시퀀스라고 하죠. mRNA의 코돈과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안티코돈 시퀀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mRNA 우리가 뭘 했냐면 DNA가 유전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 물질로서 후대에 전해지지만 DNA는 이제 결과적으로 DNA로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이 mRNA로 변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그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이제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RNA는 GAUC 이런 시퀀스들이에요. 이런 그냥 평범한 시퀀스인데 GAUC 네 종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 엑시드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 엑시드가 20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RNA는 GAUC 네 종류밖에 없고 아미노 엑시드는 20개가 있잖아요. 20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G가 어느 한 아미노 엑시드를 결정한다. A가 한 아미노 엑시드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4개밖에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의 조합이 아마도 이 아미노 엑시드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두 개씩의 연속된 시퀀스가 하나의 아미노 엑시드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개씩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은 그러니까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 엑시드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GAUC가 올 수 있고 여기에 GAUC가 올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개의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 있죠. 16개.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20개나 되는 아미노 엑시드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만약에 그럼 3개인지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아미노 엑시드를 결정한다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4개의 코돈이 되는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미노 엑시드를 결정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너무 많이 남죠. 너무 많이 남으니까 오히려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 엑시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겹치게 결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처음엔 몰랐겠죠.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3개이고 3의 배수이고 뭐 이렇게 결정하는 실험들이 있는데 그런 실험들은 이제 나중에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RNA의 종류는 4개밖에 없다. 아미노액시드는 20개다. 근데 그것을 이 4개가 이 20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4개 각각이 하나의 아미노액시드를 결정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럼 연속된 2개, 16개, 여기 20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3개, 64개, 20개. 충분하다. 근데 좀 겹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64개 중에 3개가 스탑 코돈이잖아요. UAG, UAA, UGA 이렇게 3개가 스탑 코돈이니까 61개의 베리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시퀀스가 있는데 이 시퀀스들이 각각 어떤 아미노액시드를 코딩하는지를 결정한 실험이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표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베이스 어레인지먼트 하나의 베이스가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한다라고 하면 컴비네이션, 파서블 컴비네이션이 4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너무 적고 그 다음 2개라면 16개, 3개라면 64개, 4개라면 256개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20개는 넘으면서 20개는 넘어야 되잖아요. 20개는 넘으면서 가장 적은 수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아마 3이 3개의 베리에이션,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아미노액시드를 결정할 확률이 가장 높다. 뭐 이것도 이제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이것이다라는 실험이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3개라 치고 지금은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결정한다 라고 일단 알았다 칩시다. 알았으면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나타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64개인데 그 중에 이제 3개의 스탑 코돈을 빼면 61개의 코돈이 있잖아요. 코돈이 있는데 이 61개의 코돈이 각각 어떤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하는지를 결정하는 실험 2가지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보면 4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 니렌버그라는 사람이 1961년도에 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mRNA를 이렇게 mRNA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을 뽑아서 세포 내에서 라이보솜 혹은 그리고 또 아미노액시드 이런 것들을 뽑아서 원래는 뭐 그걸 퓨리파이 한 건 아니고 그냥 셀을 깨서 익스트랙트를 만들면 그 안에 라이보솜도 있고 뉴클레오타이드도 아미노액시드도 있으니까 그걸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AAAA 이런 RNA도 만들고 UUUU 이런 RNA도 만들고 CCCCC 이런 RNA도 만들어서 어떤 아미노액시드가 만들어지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폴리유 UUU 하니까 거기 보니까 페닐알라닌 이런 게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UUU 이 3개가 페닐알라닌을 코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A도 쭈룩 하니까 라이신 해서 AAA는 라이신, C는 CCCCC 이렇게 만들었더니 프롤린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CCC. 그래서 이 사람이 안 것은 AAA는 라이신, UUU는 페닐알라닌, CCC는 프롤린을 코딩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GGGGGG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 GGGG 구조가 나중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만든 데에서는 어느 아미노 액시드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펩타이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방법으로는 이렇게 다 알기는 좀 어렵겠다. 다 알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니렌버그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 61개의 코돈이 어떤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하는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나는 맨 처음에 RNA를 쫙 만들어서 어떤 단백질이 어떤 아미노 액시드로 구성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서 요 코돈 각각의 코돈에 어떤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좀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요.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63년도에 코로나라는 사람이 요것과 굉장히 유사한 실험을 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코로나라는 사람이 하는 실험은 뭐냐면 여기에서 똑같이 RNA를 만들어요. RNA를 만드는데 여기 RNA 시퀀스를 이번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안 만들고 AC 이렇게 이런 시퀀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시퀀스를 만들어서 얘를 그 mRNA로 이용해서 익스트랙트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어떤 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코드는 만약에 라이보솜이 여기서부터 트랜슬레이션을 했다. 처음 3개부터 우리 3개씩이니까 ACA 그 다음에 CAC ACA CAC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ACA라는 것과 그 다음은 CAC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에서부터 안 만들고 여기서부터 만든다고 치더라도 CAC, ACA, CAC 요 CAC와 ACA가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요 시퀀스를 가지고 트랜슬레이션을 시켜봤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여기에 그 어디 나왔냐면 헷갈렸어요. 예, 저기 그 5페이지 검은색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AC를 넣고 만들었더니 result in polypeptide with altering 서레오닌하고 히스티딘이 반복되는 시퀀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레오닌, 히스티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시퀀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 봤더니 요 두 가지 아미노 액시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코도는 ACA, CAC 요 두 개밖에 없어요. ACA, CAC 두 개의 코돈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코돈이 서레오닌과 히스티딘을 만든다는 건데 문제는 ACA가 서레오닌인지 히스티딘인지 CAC가 이거인지를 알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ACA와 CAC가 있고 서레오닌, 히스티딘이 어쨌든 줄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은 줄을 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실험을 해요. To determine the answer to this, the mRNA sequence 이번에는 AAC를 반복해요. AAC 반복된 시퀀스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단백질을 요 mRNA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를 봤더니 여기서 일단 코돈을 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AAC 똑같네요. 계속 반복이죠. 3개씩 반복했으니까.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코돈은 AAC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요거 말고 요 첫 번째, 두 번째 ACA. 그래서
ACA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AA, CAA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앞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발하면 ACA, CAC, ACA, CAC 이게 하나, 1번, 2번, 1번, 2번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터레오닌과 히스티딘이 한 펩타이드에 터레오닌, 히스티딘이 계속 반복돼서 나왔다는 얘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AAC로 출발했다면 똑같은 AAC가 하나의 아미노애시드가 계속 반복돼야 되고요. 두 번째 ACA로 시작했다고 하면 또 ACA가 반복되니까 똑같은 펩타이드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답이 어디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검은색 동그라미 코로나의 실험이 있고요. 검은색 동그라미 네 번째 다섯 번째 밑에 흰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나온 게 폴리아스파라진. 폴리아스파라진이라는 건 뭐냐면 아스파라진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맞죠? 또 역시 폴리서레오닌, 또 폴리글루타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대요. 여기서 좀 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AAC, ACA, CAA 코돈이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이 중에 무언가를 코딩하는 거예요. 맞죠? 이해 가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거, 여기 봅시다. 여기랑 보면 ACA가 겹치죠. ACA가 겹쳐요. 그리고 아미노애시드로 보면 터레오닌이 겹치네. 그렇죠? 그러니까 ACA는 터레오닌을 코딩하는구나. 여기 남은 거 하나네. CAC는 히스티딘을 코딩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숙제가 남죠. 이 AAC가 아스파라진인지 글루타민인지 CAA가 이거인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AAC를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뭐 이런 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머리를 좀 이 시퀀스를 약간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실험을 통해서 꽤 많은 코돈 시퀀스가 어떤 아미노애시드를 코딩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도 이제 코로나라는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맨 처음에는 이제 니렌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RNA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의 펩타이드가 어떤 아미노애시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 코돈의 각각의 코돈이 어느 아미노애시드를 코딩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라는 사람은 이런 단순한 시퀀스보다는 좀 더 복잡한 시퀀스로 RNA를 만들고 여기서 알 수 없지만 또 이 RNA의 시퀀스 좀 더 변형해서 이런 식의 콤비네이션을 이용해서 각각의 코돈이 어떤 아미노애시드를 코딩하는지를 이제 찾아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험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니렌버그가 다른 생각을 하나 했는데, 한 가지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생각은 뭐냐면, 되게 빨리 실험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니렌버그는 61년도에 이 실험을 처음으로 생각을 했고, 이 실험과 유사한 실험을 코로나가 이제 63년도에 했고, 근데 니렌버그가 61년도에 이 실험만으로는 다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64년도에 새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니렌버그의 실험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은데 생각 자체가
좀 참신하긴 해요. 여기에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튜브 같은 데다가 이 필터가 있을 때 이 필터는 어떤 필터냐면 일단 봅시다. mRNA는 이 RNA, mRNA 중에 코돈이 될 수 있는 짧은 mRNA, 그러니까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뭐 A, U, A 뭐 이런 3개짜리 mRNA 이건 굉장히 짧죠. 짧아요. 그 다음에 tRNA 이건 RNA로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mRNA보다는 당연히 길 거고 여기에 또 특정 아미노애시드가 붙어 있는 것을 이제 tRNA에 아미노애시드가 붙어 있으면 tRNA가 차징되었다, 충전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애시드가 붙어 있지 않은 tRNA는 차징되지 않은 uncharged tRNA라고 하고 차징된 것은 이제 charged tRNA, 차징되었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어쨌든 아미노애시드가 붙어 있어도 아미노애시드가 뭐 어느 정도 모리큘러 웨이트가 있어도 보통 한 100달톤, 110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이 정도 이렇게 그리 크지 않은 모리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은 되게 작게 하지만 라이보솜은 굉장히 많은 단백질과 또 라이보솜 RNA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리큘러 웨이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짧은 mRNA, 그리고 짧은 tRNA, 그리고 굉장히 큰 라이보솜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고 만약에 이 mRNA가 이 세 가지를 mRNA, tRNA, 라이보솜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요 상에서 이제 수용액 상에서 섞어 줄 때 이 mRNA가 이쪽에 따로 그릴게요. 라이보솜이 있고 이 mRNA가 이 tRNA 넣어준 tRNA의 안티코돈 시퀀스와 이렇게 결합한다면 여기 아미노애시드 결합한다면 요 넣어준 mRNA와 이 tRNA의 안티코돈 시퀀스가 딱 맞게 결합하는 시퀀스라면 얘가 라이보솜하고 붙어서 이런 컴플렉스를 이룰 것이고 이 라이보솜이 안에 이 tRNA와 이 mRNA의 각각의 코돈이 맞지 않는 아이라면 얘가 이 안에 들어와도 mRNA가 이렇게 들어와도 여기에 tRNA가 들어왔다가도 코돈 시퀀스가 맞지 않으니까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원래는 트랜슬레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mRNA가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라이보솜이 와서 붙어요. 라이보솜이 와서 붙어서 이제 이 라이보솜이 이 그 자기 코돈 시퀀스, mRNA 코돈 시퀀스에 해당하는 tRNA를 또 불러오는 그 일롱게이션 팩터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 안으로 라이보솜 안으로 이 tRNA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 mRNA가 가지고 있는 코돈 시퀀스와 이 안티코돈 시퀀스가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면 여기서 이제 탁 잡아서 그 다음 아이를 불러와서 이 아미노애시드와 이 아미노애시드를 결합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라이보솜이 하게 되는데 이 여기 들어온 이 tRNA가 이 라이보솜이 제일 처음에 바인딩하는 mRNA 시퀀스, 코돈 시퀀스와 맞지 않으면 얘가 들어왔다가도 다시 튕겨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시퀀스가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트랜스크립션 할 때도 DNA 시퀀스에 상부적인 아이가 들어와서 결합시키고 들어와야 결합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부적이지 않은 아이가 오면 이 코돈과 상부적이지 않은 아이가 들어오면 이제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시 정리해서 이 짧은 mRNA
그래도 몰큐러 웨이트가 그래도 mRNA보다는 크지만 라이보솜보다는 훨씬 작은 이 tRNA 얘는 지금 이 수용액 상태로 있는데 이 수용액 상태로 있을 때 얘 튜브를 센트리퓨즈를 확 돌리면 이 아래로 떨어져요. 이 아래로 작으니까 이 필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보솜은 워낙 뚱뚱한 아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필터에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필터에 걸려요. 이해가나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에서 아까 ACA가 떠레오닌이고 CAC가 히스티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니렌버그가 한 실험은 뭐냐면 이 ACA라는 시퀀스를 짧은 mRNA를 합성을 해요. ACA 시퀀스. 근데 이렇게 짧은 코돈 시퀀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떠레오닌이 차징되어 있는 떠레오닌이 붙어 있는 여기에 떠레오닌이 붙어 있는 트랜스퍼 RNA를 다 모으는 거예요. 퓨리파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64년도에 한 실험인데 저는 지금 이 실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이 실험을 하라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뭐 찾아보고 프로토콜 보고 뭐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언뜻 드는 느낌으로는 되게 좀 화학적으로 쉽지 않은 실험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 것은 떠레오닌이 붙어 있는 tRNA, 떠레오닌이 코딩되어 있는 tRNA를 다 모으는 거였어요.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히스티딘이 코딩되어 있는 코딩이 아니라 차징되어 있는 tRNA를 또 모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논문에 보면 각각의 20개의 아미노액시드를 차징하고 있는 tRNA 이렇게 다 따로따로 모아요. 따로따로 모아서 ACA라는 시퀀스랑 요 따로 모아진 만약에 떠레오닌 모아진 떠레오닌이 차징된 tRNA를 모으고 히스티딘이 차징된 tRNA를 모으고 근데 또 여기다가 여기에 아미노애시드를 이렇게 아이소톱으로 레이블을 해요. 아이소톱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ACA라는 시퀀스를 여기다 넣고 요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이 수용액 상태예요. 지금 수용액 상태로 ACA, mRNA 그리고 ACA 여기에 떠레오닌이 차징되어 있는 tRNA 근데 여기 tRNA는 레이블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이보솜 요 세 개를 먼저 섞어줘요. 먼저 섞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 튜브에다 넣고 이 필터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 ACA 시퀀스랑 레이블된 떠레오닌 차징된 tRNA 그리고 라이보솜을 섞어주면 우리는 답은 알죠. 얘는 떠레오닌을 코딩하니까 얘가 라이보솜 안으로 들어올 거고 이 떠레오닌을 코딩하는 tRNA도 라이보솜 안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이 ACA가 떠레오닌을 코딩하니까 그러니까 ACA가 떠레오닌을 코딩한다면 이 ACA 시퀀스가 라이보솜 안으로 들어올 거고 이 tRNA도 라이보솜 안으로 들어와서 컴플렉스를 이루게 될 거예요.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면 얘를 센트리퓨즈를 돌려도 원래 따로따로 있다면 이 레이블이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바닥으로 떨어질 텐데 얘랑 같이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어서 얘가 라이보솜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얘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필터에 레이블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ACA랑 히스티딘을 코딩하는 tRNA를 히스티딘이 차징되어 있는 tRNA를 같이 섞었다고 칩시다. 섞으면 어떻게 돼요? 섞으면 이 ACA가 여기 들어와도
히스티딘이 차징되어 있는 tRNA는 들어왔다가 코돈하고 안 맞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세 개가 컴플렉스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센트리퓨즈를 반응을 시키고 센트리퓨즈를 슉 돌리면 얘도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결론적으로 얘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 ACA는 히스티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설명한 것이 이 페이지의 그림에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잘 나와 있어서 이 정도까지. 이 방법은 이제 니렌버그가 구하는 이제 필터 바인딩 어세이라고 보통 불러요. 필터 바인딩 어세이. 그래서 이 필터에 원래는 짧은 RNA나 tRNA는 바인딩을 못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데 라이보솜이 너무 커서 필터에 걸린다. 근데 이 RNA와 RNA 코돈과 세트가 맞는 안티코돈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tRNA 같은 경우는 라이보솜하고 섞어주면 같이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돼버리니까 이 RNA와 코돈과 안티코돈 시퀀스가 맞는 아미노 엑시드의 경우에는 이 필터에 걸려서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실험을 이용해서 이 줄긋기를 할 수 있는 실험으로, 아까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런 뉴클레오타이드 mRNA를 베레이션한 mRNA를 합성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두 개가 어떤 건지 구분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퀘스천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이 니렌버그가 나머지를 다 메꾼 거예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니렌버그가 처음에 실험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코로나가 다시 약간 변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니렌버그가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각각의 61개의 코돈이 어떤 아미노액시드를 코딩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완성해서, 그게 보통 분자생물학 책 같은 데 보면 이제 genetic code라고 해서 그 코돈 시퀀스가 각각의 코돈이 어떤 아미노액시드를 코딩하는지에 대한 표가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페이지에 조금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잠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수고했습니다.